네, 월요일에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펀치를 달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또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순창설 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와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검찰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게 김희읒 지읒을 만나서 상의하라 이렇게 보낸 메시지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일 거냐 아니면은 김지호 대변인 말처럼 김오지라는 뭐 표현도 등장하고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볼드모트인가요? 이분이? 볼드모트. 예.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초성으로 쓴 거기 때문에 누구라고 딱히 특정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초성을 쓸 때는 왜 쓰나요? 뭔가 좀 가리려고 쓰지 않나요? 일단 누군지 다 알만 하니까 그 초성을 쓰는 거 아닐까요? 알아먹을 때 자기들끼리는 알아 그럼요. 듣는. 예. 그래서 이 지음 미음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아니면 성남시부터 계속 정치를 같이 해왔던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뜻하겠어요? 이 지음 미음. 그분이 이주명 씨인가요? 예.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초성을 쓴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자신들 사이 그룹 내에서는 누군지 알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들으면 알만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 초성을 써가지고 암무처럼 얘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설주환 변호사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주진우 의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잖아요. 왜 이름을 쓰지 않고 성씨까지만 쓰고 초성을 썼을까? 이게 공범들 간의 몰래 소통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현지 실장은 설주환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당장 지금 이화영 재판도 엄밀히 말하면은 김현지 실장으로는 관계가 없죠. 김현지 실장은 이제 이재명 보좌하는 분이고 네. 이재명 당시 대표 보좌하는 분이고 예. 그런데 이분이 관련되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상황도 공유받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설 변호사님을 질책이나 지시했다는 건 아니지만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럼 그만두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봐도 누가 봐도 이분이 지금 전체적인 이재명 당시 대표 관련 재판 전부를 다 컨트롤링 하는 것이었고, 덕에 당연히 지금 김현 전 부원장의 이제 재판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 김용이 이렇게 언급했다면 이건 그거에 히읗지읒은 김현지 실장 아니냐? 예. 이런 것이 이제 주지훈 의원의 주장이죠. 예.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게 초성만 쓴다는 거는 서로 간의 대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초성만 공유해도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동시에 그렇게 방 안에서 서로 얘기하는 사람 외에는 또 모르거나 가급적 모호하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서 이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특히 문제의 내용은 보면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한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히읗지읒을 만나 상의하라. 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경기도 공무원들이에요. 여성 공무원들인데 예. 이 공무원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김용이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남우기준돈을 받았다. 이 혐의를 이제 부인하기 위하여 그때 나는 유동규 안 만나고 이홍우라는 사람 만났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홍우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제 주장을 하려면 이홍우가 당시에 이제 일정을 이제 재판장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홍우가 그 당시 나는 어디 있었다라고 이제 이 휴대전화에 자기가 적은 그 일정을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그 판사가 보니까는 그 사람 동선을 보니까 유동규 만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좀 이상하다 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동했고 그래서 캐보니까 그게 재판을 앞두고 새로 적어놓은 내용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과정에서 이 문제의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경기도 공무원 출신 2명한테 예, 2명과 그게 연루가 돼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김용 입장에서 아주 난리가 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경기도 공무원 출신 그 2명도 난리가 났을 것이고 그럼 이제 김용이 이거는 김희읒지읒한테 상의를 해라. 예. 그러니까 김희읒지읒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난리가 났을 때 그것을 교통정리해주고 대책도 얘기해주고 컨트롤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이 김현지 실장일 거로 보이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변명과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추측과 음모론에 기반한 저급한 네.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이고 예.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곽규택 의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대리 변명할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좀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제 맞받았는데
뭐 여튼 직접 해명할 기회는 사라진 것 같아요. 거의 뭐 99% 사였다고 운명에 봐야죠. 나올 리도 없고. 근데 제가 뭐 저는 이번에 총무비서관 때 그냥 나오셨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문제였었던가. 네. 그냥 오히려 딱 그 뭐 운영이 국감 장날 잠깐 진짜 한두 마디 하고 끝났을 문제거든요. 되게 비서실장 뒤에 그냥 앉아있다가 가잖아요. 예, 대부분 아니, 비서관들은 뭐 그래요. 비서관이면 근데 뭐. 뭐 불러냈다가 그렇더라도, 뭐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파행이 시작될 거예요. 어차피 예. 민주당에서 왜 그런 질문하냐 어쩌냐 그러다가 그냥 파행하면 되잖아요. 그냥 정해하고 그냥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그때 순간의 선택이 정말 10년을 좌우한 게 아니라 벌써 한 2달 좌우해 버렸는데 예. 이게 이 정권 내내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이 정권에 어찌 보면 쇠락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힘이 빠지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가서도 뭐 불러냈는데 아니면 국민의 여론들이 아니 나와라. 야당의 주장이 뭐가 뭐 좀 물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예. 하면 그때까지도 뭐 계속 버티면서 못 나온다? 그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실에 오히려 이 뭐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본인이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저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때 그냥 빨리 해버렸으면 나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어제 판결이에요. 이 판결이 지금 김현지 실장의 그 관련도성을 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련되는 사람들이 중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법정 구속까지 됐잖아요. 대장동 재판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대장동 재판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더 커져버린 거예요. 김현지 실장이 그때 정말 이 대장동이 주범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떤 연관이 되느냐가 더 이제 깊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그냥 안 내보냈던 것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 네. 저도 이번에 그 김지호라는 분이 이번에 변명을 한다고 세상에 본인의 이름까지 지금 바꿔서 부른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동네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게 그렇게 문화라면은 앞으로 우리도 이명재 대통령 네. 그리고 우리 영부인도 김경혜 여사로 이제 불러도 되는 것인지 그분들도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에서 이니셜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앞으로 말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 집권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 김지호라는 분도 지금 집권당 분이고. 예. 근데 이런 분이 세상에 이름을 앞뒤를 바꿔서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금 초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좀 변명을 한다는 거 자체가 온 국민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바꿔부르는 게 우리가 유재석 씨가 보통 본인의 지인들 네. 같이 출연하는 굉장히 지인들한테 보통 뭐 지석진 씨한테 석진이 형이 아니라 진석이 형 뭐 이렇게 이름을 앞뒤자를 바꿔서 많이 부르거든요. 아. 예, 김종국 씨한테 뭐 국정화 뭐 이렇게 예. 부르잖아요. 네. 장난식으로.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아니 저는 양자역학 같아요. 왜 요즘 민주당에서 양자역학 바람이 불었나? 예. 김지호라는 사람이 김지호인 것도 아니고 김호지인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김현지 사태가 끝나야만 그분이 진짜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그런데 나온 것 다 같습니다. 양자역학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재판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형이 선고되면서 민간업자들 5명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범행과 관련된 주요 결정의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수뇌부는 대체 누구인 것이냐. 왜냐면은 거기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장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장이 따로 있는 거고 수뇌부는 또 따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순회동에 사시던 분인가요? 수뇌동에 사는 수뇌부. 그러니까 아까 오늘따라 언어 유희가 난무하네요. 김희응 지을이랑 똑같은 얘기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뭐라고 보통 말씀하셨냐면 2층에 가봐. 2층 성남시 2층에 가봐. 시장실이 있는. 네. 보통 이제 그걸 당시에는 시장실 또는 시장 또는 뭐 정진상 실장 등을 위시한 시장의 측근들을 뜻하는 어떤 통칭이었거든요. 예. 마치 암호처럼 썼던 얘기인데 그게 네. 2층이었거든요. 네. 저는 뭐 이 2층과 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 수뇌부라는 것들이 수뇌부라는 표현이 저는 이번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과 뭐 정진상 정책실장의 어떤 본격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판결문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제일 처음에 밝혔어요. 이건 그 뭐 이재명 당시 시장과 그다음에 정진상 정책실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민간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네. 근데 그 민간 사업자 부분을 얘기하면서 유동규 씨가 끼어 있어요. 유동규 씨는 그 당시에 성남 개발공사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개발공사를 누가 만들었죠? 성남시장. 시장이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시장 뭐 판결문 일부분에 보면 시장이 뭐 어떤 이런 그 유동규 씨나 민간 사업자들이 결탁된 것을 모른 상태에서 뭐 어떤 자유롭게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은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무관하다고 보기엔 좀 저는 어렵다고 보여요. 유보가 됐다는 얘기가 정확하다고 판단을 보고요. 유보한 것이지. 네,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 이게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업무상 배임죄와. 예. 저는 그 부분은 좀 기다려 보시죠. 아직 그리고 이 민간 사업자 부분에 대한 재판도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아직 1심 재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는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본인들이 판사도 아니면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재판 그 판결문에 나오는 뭐 토시 하나를 가지고 뭐 이 해석 저 해석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요. 이런 뭐, 말씀이신 거죠? 저는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 유동규 본부장은 배임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 자 수뇌부 나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유동규 부분입니다. 전 본부장을 중간 관리자로 네, 좀 네. 규정한 부분. 그렇죠. 결국은 이제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성남시 수뇌부라는 거죠. 예.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을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 범죄가 만약에 성립한다면 그거는 유동규가 최종적으로 다 주도한 것이다. 이런 쪽의 입장이란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법원은 분명히 말했어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이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남시 수뇌부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그 수뇌부라는 게 그럼 누구냐? 뭐 내란도 지금 내란죄도 우두머리라는 표현 쓰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칭하는 걸 우두머리라고 하고 우두머리를 한자로 하면 아마 수뇌부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수계죠. 그러니까 수계. 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수계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수뇌부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저 민주당이나 지금 용산이 좀 뜨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벗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뭐하러 도대체 지금 논란이 되는 재판중지법을 그렇게 밀어붙이겠다고 합니까? 뭐 차라리 떳떳하게 재판받아서 100% 무죄를 확신하게 되실 상황이라면은 그냥 받아갖고 벗는 게 떳떳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신문 사설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아, 정말 그렇게 이번에 재판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한 것이 됐다면 재판 그냥 지금 다 해버렸고 논란 해소하는 게 이재명 그게 가장 대통령의 좋은 거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지금 예. 사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 저는 입법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국정안정화법이라고 호칭을 하겠다라고 네. 하든지 이건 호박에다 줄을 그은다고 수박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저는 그렇게 뭐 호칭을 바꾼다고 그게 국정안정이 되려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어떤 사설에도 그렇게 썼지만은 예. 오히려 국정안정이 되기는 법을 잘 지키고 재판을 어떤 재판에 다 승복하고 이게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하지 않는 데서 그게 국정 안정이 되는 것인지. 원래 이 안정이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한 게 50이었습니다. 50이 네. 그때 학원 안정법이라고 얼마 딱 40년 전 85년도에 그때 학원가에서 이제 전두환 정권 타도 민주화 운동 그 상당히 이제 불길이 활활 타오르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영장이라든가 구금 절차 이런 것도 극히 간소화하고 예. 하여간 그 정권에 대항하는 학생들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데 이름은 또 학원 안정법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그 당시 아주 이름은 좋네요. 그래서 그때 바로 지금 이 민주당 이분들이 가장 난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폭거라고. 예.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유보가 됐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사법 절차 사법부의 권한을 이렇게 뺏어가는 이런 위헌적인 논란이 많은 법을 안정법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반복을 저는 보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 민주당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냐 이 말이에요. 이 재판이 그렇죠. 네.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그러니까 관이 있고 당시 성남시가 있고 예. 민간 사업자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민간 사업자 부분에 대한 판결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보고 그냥 무슨 진짜 소뚜껑 보고 논란 가서 자료 보고 논란다고 예. 왜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중지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니까 다 요거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 야 이거 봐라 이상하네. 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 재판을 또 중지하라는 법까지 만들어야 돼? 지금 알아서 지금 법원에서 알아서 지금 중지해 놨잖아요. 전부 다 예. 재판부에서 각 재판부에서 다 중지를 해놓은 건데 이걸 입법까지 한다? 저는 이 법이 그리고 이제 법학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누가 봐도 보편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아니고 한 사람, 사람만을 위한. 단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처분을 위한 지금 처분적 법률인데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서로 위헌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 누가 봐도 바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시점의 문제. 그렇다면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런 법을 입법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재판을 받아서 코너에 몰릴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자 네. 이것을 합니까? 그 시점을 보면 불순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그거에 대한 변명으로 이게 다음 대통령도 적용된다. 예.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수 정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계속 의석을 다수를 점하게 되면 아마 이 법 없애려고 할걸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또 잘못해서 재판받으면 그거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나 지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 특정 시점에 이렇게 하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까지의 그런 후보가 앞으로 나올까요? 저는 그게 더 의구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재판받는 대통령이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네. 뭐 이런 법까지 만든다고 모르겠어요. 하니까. 뭐 네. 앞으로 어떤 분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께서 자동작용이 자동적으로 생겨서 그런 후보를 걸러내 주시지 아니 않을까. 원래 우리 헌법에 이런 경우가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외환 내란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혐의를 받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추라는 말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 논란이 된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을 안 해놓는 바람에 그렇죠. 예, 워낙 예상하지 못한 그럼요. 네. 상황이니까. 네, 네.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어쨌든 배임죄 부분이 좀 배임죄 어떤 골자가 되는 부분을 법원이 인정을 하게 된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걸 겨냥한 건 아니고 기업인들의 어떤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계속 뭐 본인들은 무슨 오세훈 시장도 업무상 배임죄로 다 뭐 고소 걸어놓고. 지금 네. 한강버스와 관련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것과 관련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자니까요. 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분적 법률이 되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이 합헌이 되는 경우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그리고 어떤 특정 일을 위해서 하는 경우라도 혜택을 주는 법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렇게 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런 혜택 말고 본인만 빠져나가는 법이 네, 아니고 국민들에 대해 어떤 국민들 보편적으로 어떤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수익을 얻는 법률은 우리가 합헌이라 보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배임죄를 일괄적으로 폐지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기업을 운영할 때 이제까지 경영상의 판단이라 그래가지고 경영상을 판단했을 때 이것이 어떤 본인 어떤 일부 주주 아니면 일부 특정 그 기업의 어떤 대표나 이사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배신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처벌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건 판례가 다 있어요.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과하게 뭐 이걸 했기 때문에 기업이 위축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통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이 업무상 배임죄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면소 판결을 놔주거나 아니면 수사도 다 중지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럼 네. 그 피해를 이제까지 주주가 받거나 그 주주들은 다 국민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배임죄 자체를 다 폐지한다?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것 이번 같아요. 배임의 경우는 특히 무슨 회사의 경우가 아니고 성남 시민 우리 국민 아닙니까? 지금 예. 재판도 그렇게 판결한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보니까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4천억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이 1,800 얼마로 그냥 못을 박는 바람에 나머지가 전부 성남 시민의 공공이익에 해를 끼쳤다라고 판시를 했잖아요. 예. 이 회사 내 주주라든가 이런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성남 시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 해를 끼친 것인데 네.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친 사람들이 지금 다 뭐 죄를 면할 뿐더러 그다음에 그중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산정이 어려우니까 극히 그중에 일부분으로 판정되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누구죠?
그 김만배 씨는 429억 원 추징당했는데 최소한 429억 원은 성남 시민한테 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국민한테 돌려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429억 우리가 국고 환수해가지고 성남시에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준다든지 성남시에 부족한 인프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본다면은 얼마 전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화재를 당한 그 국가정보 그 자료원인가요? 예. 거기다가 방화시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돈을 지금 배입제 없애고 배입제 없애든지 사면을 하면은 김만배 이분은 형법적으로도 면제받고 그다음에 추징금 안 내도 추징금도 안 되네요. 내요. 거기다 꿀꺽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유죄를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걸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앞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폐지가 돼버린다 그러면 네. 만약에 진짜 이런 대장동 같은 사업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다 민간 사업자들이 정말 민간사업자들이 네. 부당 이득을 받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네. 예, 그런 부분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했잖아요. 예.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에 대해서 상당히 네, 우려가 부작용에 대한 스럽다. 우려를 네.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조금 글쎄요. 진짜 김만배 씨를 무죄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들은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입법을 하시려는 건지 좀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의원의 평가에 따르면 이분들 7억 지금 투자해서 7천억 벌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였는데 정말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김만배. 정말 그야말로 만배씩 버시는 분이고 남이 수익률이 들으면 만배. 욱하는 네. 그런 지금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돈을 버신 분이고 네. 그런 정말 진상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지 진짜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좋은 케이스가 돼버리는 네. 거예요. 대장동 이 천화동인 네. 그런 회사를 개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지분 투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다 합법이더라라고 네. 돼버리면 네. 수천 배의 수익을 가져가더라도 다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게요. 네. 네. 이 부분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라서 그럼요. 이 민간업자들이 뭐 유죄 확정은 아니니까요. 네, 그 네, 부분까지 네. 좀 짚어보고 민주당이 오늘 뭐 TF가 워낙 많은데 오늘 또 다른 TF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름도 되게 기네요.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팀인데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거나 어떤 사법 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게 아마 골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니까 대통령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인사, 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보통 제왕적 대통령 할 때 이 얘기하는 데다가 예. 이 정부 들어서 예산권까지 다 용산 대통령실로 가지 않았나요? 그야말로 보통 인사와 행정에 대한 거를 이제 대통령이 쥐고 있어도 제왕적 대통령이라 그랬는데 예산까지 간 게 바로 이 정부예요. 지금 예산 그거 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제왕적 권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는 대통령한테 오히려 대통령 그다음에 또 무소불위의 입국권을 행사하는 민주당에 해당되는 것 같고 예. 이 지금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막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대통령과 입법부에 대항한다기보다는 독립하여 법원 내부의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나 대통령실에 입김이 안 닿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형식적인 그런 실권을 갖고 또 법원 내부의 어떤 내부적인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법원 스스로가 인사와 행정을 해야지.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한다. 어디다 분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보니까 딱 보아하니 민주당의 실권을 잡고 있는 국회로 많이 옮겨가지고 예. 또 대통령도 또 어느 정도 더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임명하겠다. 이러한 지금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뭐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법조인으로서 좀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 무슨 사법행정위원회인가를 또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위원회 자체가 어떤 외부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요. 힘을 빼겠다는 건데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삼권 분립. 아니 진짜 근데 상권 분립을 스스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인데 그분 대표적인 자파 판사라고 우리가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예. 그분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편 아닌 편을 들고 저는 편도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보기에도 민주당의 어떤 그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하다. 그렇죠. 사법부를 네. 흔드는 거니까. 아니, 이건 좀 그걸로.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 개혁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작년 국감에서 나왔나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작년 국감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법원한테 그럼요. 네. 잘해줬는데 네. 법원 네. 재판 지금 뭐 판사 증언해야 되니까 예산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어. 이게 올해 5월 달부터 이런 거예요. 5월 달부터 갑자기 그 파기환 송심 이후에 예. 얼마나 이게 정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즉흥적인 음. 법률이냐 이 말이에요. 네. 즉흥적인 정책이고 예. 이런 사법부 개혁을 누가 지지를 그러니까 합니까? 작년에 인원만 늘려줬는데 예산도 엄청 줬어요. 그래서 누구는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저 재판 앞두고 뇌물 쓰냐 그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는 법원을 찬양하고 밀어주고 하더니 그동안 그 사이에 법원이 뭐가 달라졌어요. 그냥 판결 몇 개 내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판결 몇 개 내린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그냥 특히 선거법 3심 뭐 이런 거 한 번 나니까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이 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고 뭐 완전히 뭐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고 막 지금 이러잖아요. 아니 그럼 그런 집단한테 예산과 구인력을 왜 줬습니까? 그런 나쁜 집단한테 왜 줬어요? 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네. 사법 개혁은 1, 2심에 대한 개혁들이 제도가 보완이 되고 이게 개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네. 이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제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 즉흥적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려를 좀 깊게 하지 않고 네.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 그저 저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급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보니까 날 새고 나면 판결 나면은 그냥 갑자기 그냥 부담이 확 늘어나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적인 헌법적인 고려는 제쳐놓고 이 다급한 거 어떻게든 틀어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모면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걸로 가장 보편적이어야 될 입법을 가장 즉흥적이고 가장 어떤 특정 한 사람을 위한 이런 것으로 가니까 이게 전부 고스란히 저는 민심에 반영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